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4% 하락했고요. 코삭은 0.3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해서 진행되었고요. 장 초반에서부터 후반까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게 변동이 크지는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3천억 매수, 기관 투자자 388억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4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도 크게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이제 반등을 시키고 오늘 이제 또 음봉을 띄웠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 상승할지는 이번 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사실 이 내려가기보다는 좀 버티거나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 증시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해외 증시는 니케이도 상승을 했고 다우나스닥도 금요일에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상해 종합은 2.7%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조금 약세를 띠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상승도 좀 부담스럽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그런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크게 매도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수는 떨어졌고요. 사실상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1조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급의 패턴을 보면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0.3% 정도 하락하면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61선 근처에서 지금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빠르게 떨어졌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하락은 사실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의 힘을 많이 받았죠.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좀 이런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그 테마가 쭉쭉 이제 계속 빠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버텨주면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거고요. 일단은 지금 지표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사실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수급은 없고요.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5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금융 투자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 살짝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틀 매수하고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3원 정도 올라서 1340원으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꾸준히 이제 또 눌리는 듯 하면서도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래 꼬리를 더 빼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듯 했지만 다시 이렇게 1340원으로 환율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점보다 확실히 지금 이제 레벨을 올려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좀 멈추어 있고 그런 환율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지만, 사실 저는 시간이 또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환율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결국에는 잡힐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는 좀 올라갔지만 이 고금리가 유지되면 될수록 환율은 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신호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우려감으로 이런 안전자산으로 반짝 이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를 뜻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가속화가 된다는 뜻이고 경기 침체된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경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0.6% 정도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는 크게 지금은 뭐 올라가는 곳도 있고 내려가는 곳도 있는데 한 0.6%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는 증시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날까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국제유가는 73.5달러로 거의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1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4.5%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1년 동안의 가격대 중에 상당히 이제 고가의 위치를 하던 가격대까지 도달을 했다가 순식간에 지금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천연가스라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시장에 대한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에 대한 거래 때문에 이런 현물 가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이런 원자재 가격 지표들이 사실상 실제로 실수요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우려감으로 좀 과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방향으로 이 물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99% 수준이고요. 지금 뭐 4.1%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21%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라가던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좀 안정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증시들이 좀 힘을 받는데요. 특히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수익률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익률이 좀 이제 애매한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듯한데요. 한번 이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120원 하락해서 0.8% 하락했고요. 15,0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그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크게 상승도 없이 크게 하락도 없이 뭐 평소와 유사한 흐름을 계속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지루한 장이 또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127만 주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120원 정도 하락했지만 거의 뭐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상 이 거래량을 평균 내보았을 때 200만 주 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집계를 해보지 않았지만 얼추 이제 이 분위기만 보더라도 한 180만 주 정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가 많이 감소해 있다,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인데 그 중에 1%만 거래되더라도 640만 주가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1%도 지금 채 거래가 되지 않는 수준에 와 있다. 그만큼 거래가 죽어 있다라는 뜻이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수급이 거의 멈추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뭐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큰 의미 없이 변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약하게 움직이더라도
라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는 될 수가 없고요. 개인 투자자는 응집력 있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는 진행될 수가 없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주요 수급들이 들어와서 어느 방향을 한번 흔들거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계속 거래량이 죽어 있는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일 만한 명분이 애매하게 지금 나오면서 딱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 비슷한 자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 흐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15,000원에 있든 16,000원에 있든 17,000원에 있든 지금 이 거래량 가지고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거래량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거래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지금 거의 2년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멈추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튀고 나서 쭉 줄어들고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분위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1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뭐 21선, 5일선 떨어지면서 뭐 60일선과 좀 엮이고 있는데요. 이 이평선들이 다시 소렴 구간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뭐 큰 변동 없었습니다. 37,000주, 38,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사실상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금 투자자가 49,000주 매도하면서 뭐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수만 주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이전에 매수했던 거 절반 정도 매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특히 지금 1월 10일, 11일부터는 사실 큰 움직임 없이 매수를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횡보를 하는 흐름이고 지금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분을 늘리는 만큼 일단 오늘은 매도를 조금 하긴 했지만 조금 이따가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연속적인 매도가 크게 매도 없이 연속적인 매수가 지금 크게 매도 없이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던 그런 수급에서 좀 이렇게 많이 증가해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지루한 이 거래량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인 매수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뜻의 점에서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뭐 한전 KPS, BHI, 뭐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바닥을 뚫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수급은 더 이상 뭐 볼 건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706만 주로 전날보다 12만 주 정도 줄었고요. 잠깐 늘었던 거 좀 이렇게 다시 감소를 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일, 22일을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700만 주대로 공매도 거래가 잔고가 멈추어 있는데 이 잔고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는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도 맞추어서 조금씩 상환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모건스탠리가 아직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런 공매도 상환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날 수급은 골드만삭스와 JP모간, UBS 등이 이제 매수를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한증권이 이제 매수 상위에 위치를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 종목 상세를 보시면 실제로도 외국인 추적 물량이 당일 물량과 거의 동일하면서 38,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14.81%로 여전히 뭐 14.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했던 물량을 별로 뱉지 않은 채로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지분율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는 오늘 큰 변화 없었습니다. 상환, 그 다음에 체결이 거의 비슷해서 2,300만 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국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발 수혜 기대감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 원전을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고요. 이제 그 계약에 대한 이 첫발이 시작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추진하고 있는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사업을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우크라이나 원전 기자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제 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 타당성에 대해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발전소에 대한 착공 계획과 그 다음에 이 준공까지의 이 시간과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계획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만간 뭐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기자재를 수주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원자력 발전 시장에 우크라이나가 또 한번 기여를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이 협력에 대한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또 보시면 되겠고요. 총 이제 9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AP1000에 대해서 9기를 건설했을 때 이 9기를 과연 어떤 이 기업들이 건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사실상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발 AP1000과 그 다음에 폴란드발 AP1000 3기와 그 다음에 이 슬로베니아였나요? 네, 그쪽에서도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세일즈를 하면서 점점 이 수주를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씩 해가면 할수록 아마 동시다발적인 착공에 들어갈 거고 그런 이 차질 없이 기자재를 납품해야 되고 착공 일정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에는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그 벡텔사의 협력사 컨소시엄이 모든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에는 좀 영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컨소시엄들이 과연 이제 어느 쪽에 이 건설이라든지 기자재 납품을 손을 내밀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업체들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쪽, 웨스팅하우스까지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캐나다 이제 기자재 업체들도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일본도 사실 이제 그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죠. 그 히타치, GE 히타치사가 지금 협력을 해서 SMR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이 원자로에 대한 발주를 한 곳에 좀 주기에는 지금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 소송전에 대한 소송과 그 다음에 소송을 취하면서도 이제 기자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사실 2022년인가요? 2021년이었나?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사장단이 방문을 해서 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폴란드 원전의 이 수주전에서 본격적으로 소송전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시당초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가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소송에 대한 합의에 대한 그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하는 모든 기자재를 뭐 우리가 다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원자력 발전 준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그 좋은 소식을 듣기에는 좀 이제 먼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프로젝트가 체코 원전이고요. 그 체코 프로젝트가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체코가 사실 이르면 3월이라고 발표가 날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 5월 정도로 다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가 지금 밀린 상황이고 어, 이렇게 시기가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만한 사항이 생겼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이 국가에게 어떤 기업에게 확실히 높은 점수를 줘서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고심해서 지금 이런 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따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단가 측면에서는 프랑스보다 2분의 1 수준이고요. 웨스팅하우스보다는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유리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 국가적인 그런 외교 차원에서 보면 프랑스가 EU에 대한 의장국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최근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국제적인 사회 속에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코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가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첫 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번 달 올해 5월 정도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퐁투누프 원전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진 않는데요. 우리나라 한수원 사장이 방문을 해서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세일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폴란드의 퐁스누프 말고 폴란드 포즈난시에서 이제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창원시에 가서 네, 현대로템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제 방위와 원전 사업장을 둘러보고 네,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도 확실히 방산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폴란드가 네, 정권이 좀 교체가 되면서 최근에 그 우리와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느냐 마느냐가 좀 왈가왈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방산 말고도 이제 그 에너지 자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 퐁투누프 원전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이제 합작사 설립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내용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수원 사장이 폴란드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소식 발표는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신규 원전이 2 플러스 1으로 이제 3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네, 소문만 좀 무성한 상황입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보았을 때는 크게 지금 이쪽에 나오는 소식들과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나왔던 내기도 괜히 나온 내기는 아닐 것 같고 이번에 나온 이 세기도 크게 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최소 3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할 것 같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경기 지역에 들어선 고리 원자력, 세울 원자력 단지를 활용해서 우선 2개를 짓고 나머지 한 2기는 유치 지역 공모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한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지도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에 신규 원전 부지로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 이외에도 이제 경북 영덕군의 옛 천지 원전이라든지 혹은 삼척시의 대진 원전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덕군이 확실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지역인 것 같고요. 영덕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은 빠르면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날 거고 늦어도 내달 설 연휴 전에는 확정을 한다. 그래서 2월 초 전에는 발표를 다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긴 하지만 이번 주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는 발표가 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흐름도 2주 정도면 좀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수급들이라면 분명히 그 소식이 나오고 움직임은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뭐 신규 원전 건설이 10기다, 그 다음에 뭐 8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2기, 4기, 그 다음에 2기에서 소형 모듈 원전 아니면 2기에서 플러스 1기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지금 4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이 최근에 이 전 정권부터 해가지고 현재 정권까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상징으로 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계획이 180도 뒤바뀌고 하면 굉장히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대한 비중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높이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NG에 대한 비중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비슷하게 21%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21%가 아니고 이제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이제 10% 정도 더 늘려서 21%까지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까지 재생에너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 에너지 수급보다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도 이제 큰 힘을 발휘를 할 겁니다. 어, 지금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수가 줄었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대감이 꺾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기대감도 있고 LNG 발전에 대한 건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양수 발전에 대해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수로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웬만한 발전 수급들은 이 기자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하지 않고는 건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수소 얘기가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 활성화가 분산 에너지법 통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뒤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그 분산 에너지법에 대한 이 수혜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을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산 이 만에 가스 터빈을 개발해서 수소 터빈까지 이제 혼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큰 수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좀 늦어지지만 발표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게 이 발전 이 패러다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도가 커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SMR에 대한 소식인데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소식이 최근에 이제 뜸하죠. 네, 1차 소식, 1차 이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고 나서 2차 프로젝트가 루마니아로 이제 지정이 된 시점에 루마니아 SMR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추가적으로 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SMR에 대한 이 기술력을 강조를 했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분명히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인원도 이제 26% 정도 감축을 하고 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가장 먼저 NRC 인증을 받은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이제 상징적으로 SMR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건설할 수 있는 기업도 뉴스케일 파워이기 때문에 망하게 두도록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거고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 금액도 발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 말고 엑스에너지도 최근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장을 미루긴 했지만 엑스에너지 자체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제 공급자 설계 검토 2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3단계 중에 2단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한 단계 정도를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의 주요 모델인 XE100에 대한 설계 검토 서류를 제출하였고 거기서 2단계까지 통과가 되었고 이제 3단계는 2단계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공급업체의 후속 대응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보다 네, 모델이 조금 더 이 한 단계 진보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경수로 그냥 기존의 대형 원전의 가동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물을 활용했지만 엑스에너지는 고온가스, 헬륨가스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세대 SMR로 우리나라의 그 ISMR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술력이 있고 네, 앞으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수로보다는 또 이제 뭐 테라파워의 소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가 활용이 되는 SMR이 점점 상용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꾸준히 우리가 지켜보고 네, 계속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소식 하나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2주 안에 나온다.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소식. 그거는 3월에서 5월로 지연이 되었다. 그 이외에 이제 폴란드 퐁트노프 원전에 대한 진행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또 이제 그런 중동발 큰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또 올해는 나올지 작년에는 이제 사우디발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통 매년 큰 소식들이 나왔는데 작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또 한번 큰 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